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경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계획도 중요하고 뭐 시공도 중요하는데, 그 계획을 하거나 혹은 시공을 할 때 이 미적 감각도 포함이 돼야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조경의 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용미, 색채미, 형태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이 느낌적으로 어떠냐, 뭐 날씬하냐, 뭐 키가 크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뒷받침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멋있다, 이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경도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색채와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아름다울 때 조경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간혹 문제로도 나와요. 다음 중 조경미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책에 보시면 조경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조경미 이론에는 보면 반복, 점층, 운율, 뭐 단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반복미. 뭔가 반복되었을 때 같은 모양이나 같은 재료나 이런 것들이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로수 얘기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게 그 반복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뭐 구에 갔을 때 보면 그 길을 상징하는 같은 크기의 같은 재료의 나무가 쫙 서 있죠. 그때 꽤 깔끔한 느낌이 들고, 이 동네는 은행나무가 멋지네, 이 동네는 이팝나무가 멋지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반복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죠. 자, 점층미는 점점 뭔가가 색깔이 점점 진해지거나 혹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점층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형태, 선, 색깔, 음향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입니다. 꼭 증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 요만하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점층미예요. 좁은 부지에서는 실제 면적보다 더 크고 넓게 느끼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면적의 정원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넓은 면적이라면 같은 크기를 쭉 배열해도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를 좁은 면적에서 앞에는 크게 하고 뒤에 걸 작게 놔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죠. 저기 꽤 멀리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점층미의 매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율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리일 수도 있고요. 색채일 수도 있고 뭐 형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점층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쿵짝짝, 쿵짜자작짝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 여러분 그 공원에 가면 스피커에 파도 소리 혹은 새 소리 뭐 이런 거 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운율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단순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또 여기 복잡미와 단순미가 있는데 각각의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개체를 막 놔가지고 복잡하지만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복잡미일 거고요. 단순한 거는 비슷한 것들이 두어서 조화롭게 해서 우리가 심적으로 차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단순미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력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공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그 미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차경이라든지 차폐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색채에 관한 건데요. 이 색깔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가운 느낌, 뭐 따뜻한 느낌, 날씬해 보이는 거, 뚱뚱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색채로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색채미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먼셀의 색상원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먼셀이라는 사람이 색상환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그림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빨강, 노랑,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책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이 5가지가 이제 기본색입니다. 여기서 먼셀의 색상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셀의 색상원에서 빨강, 노랑. 빨강은 red죠. R. 그 다음에 노랑은 Y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은 green, G가 될 거고요. 파랑은 blue, B. 그 다음에 보라는 purple, P가 될 겁니다. 큰 글자로 한번 적혀 있는데 아주 조그맣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큰 대문자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화살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그어 봅시다. 빨강에서 보라로 넘어갈 때 R과 P가 만나면 RP가 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랬죠. RP가 되면 그게 자주색이 됩니다. 자, 이 보라색과 그 다음에 파랑색이 만나면 뭐 어떻게 돼요? PB가 되겠죠. 그 사이가 남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 사이는, 파랑은 블루라고 그랬고 초록은 G라고 그랬잖아요. 그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랑과 초록 사이에 BG가 되겠죠. 이거는 청록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색상원 중에 BG는 청록색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왜?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먼셀의 색상환에서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YR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황 색깔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셀의 색상환에서 그 명칭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걸 기재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색의 3속성인데요. 이제 색채미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색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색상은 색상, 명도, 채도. 색상은 금방 제가 얘기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런 거를 우리가 색상이라고 얘기해요.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명도는 밝은 정도를 얘기해요. 밝은 명이잖아요. 명. 밝은 정도. 밝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흰색에서,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우리가 명도가 높다 그러면 흰색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2 흰색이라고 걸 알고 있으면 명도가 높다, 흰색에 가깝다 또는 밝은 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도는 여기 보면 순수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정도. 자, 이 색깔은 순수한 빨강이냐, 뭐가 섞인 빨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수한 정도가 높다, 채도가 높다는 거는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가 커지면 채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색은 제가 여기다 슬러시를 했는데 색의 표시 방법은 색상, 명도, 슬러시하고 채도 이렇게 기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시를 제가 OY6 슬러시 10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 5번에 노란색, 그 다음에 명도가 6이고 채도가 10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표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서는 색상, 명도, 채도고요. 자, 우리는 이제 먼셀의 색상은 이제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색은 또 다르죠.
우리나라의 색은 오방색을 주로 합니다. 오방이라는 것은 오방위, 5군데의 방위, 우리가 얘기하는 동, 서, 남, 북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앙까지. 자, 이거를 우리는 오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오방을 이제 색깔과 그 다음에 뭐 각각의 그 방위별로 그 신체 부위 혹은 뭐 월화수목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색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동서남북인 거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동서남북 똑같이 인, 의, 예, 지, 신. 뭐 어질인 뭐 예절할 때 이거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서남북 끝났으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색이 들어가야죠. 색이 들어가는데 색을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청용 우백호 얘기 많이 합니다. 자청용 우백호. 우리가 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자청용 우백호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봄은 우리가 푸르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청을 의미합니다. 청. 금방 제가 우백호라고 그랬죠. 백. 그 다음에 여름은 이글이글 태양, 뜨거운 붉은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흑, 검은색, 중앙은 우리는 우리 누를황 기억나시나요? 혹시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황토, 땅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얘는 하늘을 표시하는 거고요. 어쨌든 동서남북 인의 예지 동서 그 다음에 그 청적 백흑 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글씨 적는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뭐 어떤 게 나와도 다 100%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외우는 게 어렵다고요?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않을까요? 뭐 좋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오방색해서 이렇게 5가지의 색과 거기에 해당하는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갑법 혼색과 간법 혼색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빛을 혹은 색을 섞었을 때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갑법은 빛의 혼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가 가해졌다 그랬죠. 명도가 가해진다고 해서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명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가해요. 우리가 가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도가 더해진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이해 가실까요? 빛의 혼합이고요. 그 다음에 간법 혼합은 뭐가 빠지는 겁니다. 명도가 낮아지는 건데 이거는 물감의 혼합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갑법 혼합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경에서 빛도 광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빛은요, 무조건 직진합니다. 얘가 빛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직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얘는 연색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조명이 그러니까 광원에 따라 물체의 색상이 약간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의 색과 그 다음에 태양빛 아래에서의 색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원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발광, 그 다음에 색순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색순응은요, 그러니까 색을 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을 계속 보다가 다른 색을 보면
이 색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랑 비스무리 그 우리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라든지 빨강 노랑 뭐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빨강색을 보고 흰색을 보면 바로 흰색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남은 잔상에 의해서 약간 노란빛으로 살짝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색순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눈은요, 굉장히 진실되지 못해요. 약간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인지 못합니다. 약간의 순응하는,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이제 또 문제에서 다뤄질 건데 명암을 순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앞에 있는 갑법 혼색에 대한 설명인데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 합쳐지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빛의 삼 요소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합쳐지면 오히려 하얗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갑법 혼합은 뭐가 가해지는 거라 그랬죠. 뭐가? 명도가 가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뭐가 가해진다고요? 명도가 가해져서 명도가 높아진다. 그러니 흰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루키니의 현상은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형태미는 이 경관이라는 것이 형태겠죠. 이제 이런 경관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단은 경관을 구성하는 우세 요소는 선, 형태, 질감입니다. 특히 이 선은 우리 직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성적이면서 굳건한 느낌을 주고, 여기 수평선은 좀 안락한 느낌이 들고, 곡선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지그재그는 운동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스판융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스판융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 중에서도 선이 두 개가 만나서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선이 두 개 만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가 막힌 구석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죠. 나도 모르게. 뚫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스판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 요거는 없기 때문에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는 형태, 크기 커짐에 따라 또는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우리는 지각 강도가 높아진다. 자, 우리가 키 큰 사람보다 키 작은 사람이 더 눈에 띄나요? 아니죠. 키 큰 사람이 더 눈에 띄고 뭐 우리가 뭐 강단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낮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강단에 무대에 서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더 눈에 띄겠죠. 눈에 띄는 걸 우리가 지각 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형태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지각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질감인데요. 질감, 텍스처라고 하죠. 우리 조경에서는 질감을 손으로 만지는 질감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적인 질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거친 질감과 우리 거칠다,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느낌을 우리는 질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질감 중에서 거칠다, 부드럽다를 시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시각적. 거칠다, 부드럽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경이니까 수목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드럽다는 우리 침엽수 혹은 잎이 작은 것을 우리는 부드럽다라고 얘기해요. 만지면 거칠거칠한데 아니라 그랬죠. 시각적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침엽수를 자, 향나무를 상상해 봅시다. 향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가요?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부드러운 느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칠다라는 거는 그 잎이 큰 활엽수를 얘기합니다. 활엽수 중에서도 작은 활엽수가 아니라 잎 큰
자, 예를 들면 우리 플라타너스 혹은 칠렵수 혹은 백합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질감이 시각적으로 거칠다라고 이야기하고, 금방 얘기한 향나무나 그 다음에 회양목 아시죠? 회양목 잎이 1cm 정도 되죠? 회양목 같은 것을 우리는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감 얘기가 나오면 손으로 만지는 질감이 아니라 조경은 시각적인 질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색채에서는 그 느낌이 어떠냐면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으로, 그래서 한색 계열, 난색 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색 계열은 차가운, 얘는 따뜻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물 틀 때 뜨거운 물은 무슨 색으로 표현합니까? 빨강으로 표현하죠. 차가운 거는 파랑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색 계열이면 파랑, 대표적인 난색 계열은 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붉은빛이 도는 것이 약간 따뜻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이 따뜻한 느낌은 팽창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나 붉은 단풍은 따뜻한 느낌, 정열적인 느낌을 주고요. 차가운 느낌, 이런 파랑, 초록 이런 느낌은 침엽소림 뭐 이런 곳은 약간 상쾌한 느낌, 지적인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관을 구성하는 것이 뭐 선이나 색채나 형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 경관을 구성하는 가변 요소,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또 뭐냐? 얘네들은 픽스된 거예요. 고정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변 요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 빛이 어느 쪽에서 비추냐, 그 다음에 비가 오느냐, 햇빛이 쨍쨍하냐, 기상 조건,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그 경관의 느낌이, 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변 요소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경관을 그러면 구성하는 경관의 유형은 뭐냐? 경관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의 유형, 요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경관 유형. 자, 경관 유형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도시의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경관을 우리는 파노라믹 경관 혹은 전체를 본다고 해서 전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전망대. 그거 책에다 옆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대 이런 거 전체를 다 보는 거. 그 다음에 지형 경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랜드마크 경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설악산에 가면 뭐 흔들바위가 있다거나 무슨 되게 유명한 폭포,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형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요는 둘러싸인. 자, 예를 들면 숲속의 호수. 엄청 잔잔하고 고요하고 이런 느낌 들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죠. 그걸 우리는 위요경관, 숲속의 호수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경관.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비스타경관이라고 하는데 아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앞에 조경사 할 때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이야기할 때 이 비스타 수법을 많이 썼다 그랬어요. 초점 경관입니다. 양쪽에 수풀림을 형성하고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을 눈에 바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강조하는, 양쪽에 뭐를 막던지 나무를 심던지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경관들을 우리는 초점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스타 경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경관, 터널 경관 또는 우리가 캐노피를 이룬다 들어봤죠? 캐노피, 터널을 이루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런 게 쭉 늘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봤을 때 터널을 느껴지죠. 이런 거를 우리는 터널 경관, 관계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가 빠졌는데요. 세부 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 경관 적어 놓으시겠어요? 세부 경관. 세부 경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조경 공간에 혹은 텃밭에 아니 꽃밭에 잔디밭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잎을 하나하나 색깔과 형태와 질감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부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경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설경, 노을, 무지개 뭐 이런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관을 우리는 일시적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 크게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나누는데요. 통일성에는 조화와 균형, 뭐 강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에는 비례, 율동, 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통일성부터 볼게요. 통일성의 조화가 있습니다. 이 조화라는 것은 아마 일본 조경할 때 일본 조경은 조화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어울린다는 것을 우리가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한 시각적 요소들이 어울려 있는 것을 질서적인 것을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릉지의 곡선과 초가지붕의 곡선.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릉지에 이렇게 된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집을 짓는 것보다 이렇게 된 초가집을 짓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걸 우리는 조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또 나무를 심을 때도 뭐 상록 활엽수를 심는다 그러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나무를 주로 심는다. 뾰족뾰족한 거 말고 그렇게 조화롭게 심는다. 이거는 통일성에서 나오는 거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과 대칭이 있는데요. 균형은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균형. 자,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올려져 있다고 봅시다. 나무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얘가 균형이 기울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나무를 놔야 우리가 균형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게감이 느낌 비슷할 때. 자, 근데 균형은 대칭 균형이 있고 비대칭 균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무게감으로 하는 거고요. 대칭이라는 의미는 이 선을 딱 나눴을 때 나무가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대칭 균형은 뭐냐? 자,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게감이나 그런 느낌이 비슷한 석등을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조그만 나무를 2개 심는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되게 하는 거를 비대칭이라고 하지만 그냥 눈으로는 1개, 2개니까 다른 것 같지만 느낌적으로 우리가 무게감이 비슷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비대칭입니다. 축 양쪽에, 지금 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축 양쪽에 균형을 이루는 걸 우리는 비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무게감이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걸 균형이라고 한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조는 뭐냐면 동일한 형태가 쭉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동그라미가 있다고 봅시다. 동그라미가 쭉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세모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동그라미 중에 세모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확 띄겠죠? 이걸 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모가 있는 데서 세모는 티가 안 나요. 그건 강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들 중에 다른 하나가 들어가면 강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강조는 통일성이 밑바탕이 돼 있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양성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비례, 그 다음에 율동, 대비가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 다른 거. 자, 그런데 이 다양성이 지지각각 너무 다르면 너무 정신사납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 비례가 필요한 거예요. 비례. 균형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비례가 우리가 느꼈을 때 느낌이 편해야 돼요. 다양성이라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봤을 때 편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비율. 예를 들면 우리 예전 교과서입니다. 예전 교과서는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 A4 용지 말고요. 예전 교과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1.618이 되면 우리는 이 사각형이 안정감이 있고 시각적으로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 그래요. 뭐 우리 요즘 뭐 팔등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뻐 보이는 비율. 그거를 우리는 지금 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황금 비율을 얘기했는데요. 1대 1.618입니다. 이거 수치로도 한 번씩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A4 용지. 얘는 1대 루트 2입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A4 용지는 얘가 1일 때 1 곱하기 1.414일입니다. 비율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A4 용지 크기, 뭐 A3 용지 크기 수치 나와 있었죠? 네,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동은 반복하면서 뭐 연속적인 운동감을 주는 것을 우리는 율동이라고 하고요. 대비는 다른 겁니다. 어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 질감이든 형태든 색깔이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우리는 대비라고 해요. 대비?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조경사 할 때 중국은 대비의 미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상이한 걸 갖다 놓고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키 큰 사람을 그냥 키 큰 사람 혼자만 놔두면 키 큰지 모르는데 작은 사람 옆에 두면 더 커 보이고 작은 사람은 더 작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면적이나 색상이나 연변이나 채도 이거는 색채에서 나타나는 대비인데요. 이런 기법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명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놔서 명도가 더 높아 보이게 한다라는 거나 작은 면적과 큰 면적을 비교해서 더 큰 면적이 더 색깔이 진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적 대비하고 특히 면적 대비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견본품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견본품으로 본 색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외벽을 색칠을 하는데 아니요, 아파트는 너무 크다. 보통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외벽을 칠하는데 페인트 색깔을 정하는데 내가 요만한 견본품을 보고 요거 하늘색 요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걸로 페인트 칠할 거예요 해가지고 실제로 페인트를 칠해보면 면적이 넓어졌죠. 면적이 넓어지면 이 색깔이 더 진해 보인다. 명도가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면적 대비라고 합니다. 그 얘기 한 번씩 문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뭐 색채라든지 내용미라든지 혹은 뭐 경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조경하는데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조경은 그 미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계획을 하거나 혹시 시공을 할 때도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면 굉장히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검정령 시험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조경이라는 것이 이런 매력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 혹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조경에 요런 미적인 감각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